안녕하십니까. 책임문제보험 강사 신욱산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회 마지막 책임문제보험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손해론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소극적 손해 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우리가 참작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가동연한, 가동기간, 즉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60세로 보았는데요. 자, 대법원 전원합치 판결에서 이 판결이 변경이 돼서 이제 65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과거에는 55세에서 이제 판례가 한번 바뀌면서 60세에서 이제 65세 이렇게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바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떤 걸 산정할 때, 즉 소극적 손해, 일시수익을 산정할 때 있어서 잔여 기간은, 즉 일할 수 있는 잔여 기간이 내가 입은 손해를 산정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가동연한, 가동기간이라는 부분도 손해론 산정 시, 특히 소극적 손해 산정 시 고려될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오늘은 손해론 두 번째로 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민법 751조 제1항에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의 일부임을 규정하고 있고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여 더 넓은 의미의 위자료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 이외에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에 대해서도 우리 본인의 위자료뿐만 아니고 가족의 위자료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판례 및 실무의 태도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가족들까지 위자료를 이제 산정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청구권자는 자 생명침해 위자료가 있는 경우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뿐이다. 따라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가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실무상으로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형제자매 위자료가 별도로 청구돼서 저희가 제가 보험사 보상 실무자였으니까 자,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다 판정이 나서 이 건은 손해배상은 끝났다라고 항변을 했는데요. 법원에 뭐 그거와 별도로 어차피 형제 자매에 대한 위자료도 뭐 금액이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 이제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자료 청구권자가 반드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위자료의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연령, 뭐 직업, 생활, 과실 여부, 가해자의 과실 정도, 자력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을 공식화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요. 자,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으로 사망사고 시 위자료, 이제 뭐 통상의 중과실 사고나 고의 사고 또는 뭐 중대재해, 뭐 대형 재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통상의 사망사고의 기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노동력 상실률, 그렇죠. 사망이라면 100%,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해당되는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주고요. 자,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해야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과실을 전부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60%만 반영해 줍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50%라고 한다면 다른 재산상 손해가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5천만 원이 되겠지만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있어서는요. 30%만 뺀, 즉 20%만큼은 가해자가 더 부담하게끔.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정신적 손해라는 것이죠. 정신적 손해는 일반적인 재산상 손해와 계산하는 방법이 또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법원 실무상, 즉 재판 실무상에서는요, 판사의 직권 사항이에요. 위자료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재판, 즉 소송을 가기 전에 예상되는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실무, 이제 소송 실무 할 때 뭐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위자료를 1억 5천이나 산정을 한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제가 항소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올렸죠. 너무 위자료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간과한 게 뭐죠? 자, 위자료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는,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린 여자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곁을 급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고 떠나고 남아있는 그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그 막대한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재판부에서 위자료로 어느나마 더 고려를 한 것이죠.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투겠다고 항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제 위 상사가 말리고 해서 제가 종결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그 경력도 얼마 안 되고 했을 그럴 때라서 저는 단지 이 공식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 너무 많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위자료라는 건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소송으로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에 해당되는 공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해 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자, 손해, 즉 재산상 손해 중에서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전부 다 지급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몇 가지 감액해야 되는 제도들이 있어요. 첫째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반영해야 되고요. 둘째, 이 손해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피해자가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이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도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뭐 우리가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반영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자, 손익상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생활비 공제, 생계비 공제 3분의 1 사망사고 시, 이게 손익상계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이거 외에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이제 제가 주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것이죠. 자, 제가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완성해서 이제 공연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공연을 하지 못함으로써, 사고로 인해서 공연을 하지 못함으로써 1억 원의 공연 수익료가 사라지는 손해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실제 공연을 했다면 그 공연장 대관료부터 스텝 임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갔을 것인데 그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1억 원을 얻는 대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했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의 손해는 1억 원이 아니고 8천이라는 것이죠. 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생활비 공제, 제가 소득이 150인데, 자, 50이라는 금액은 150을 벌기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다. 실제 내가 얻는 소득은 100만 원이다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손익상계라고 하고요. 자, 기왕증 기여도는 자,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환자의 체질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됐다면 그 확대된 부분만큼은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기왕증 기여도도 책임 제한의 유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과실상계는 자,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됐던 불법행위 책임이 됐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를 반영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고요. 자, 과실이라고 이제 과실상계라고 하긴 하지만요. 자, 이거는 뭐 자, 채권 채무가 있어 그걸 공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피해자의 과실까지 가해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 통념이나 공정한 객관적인 손해 산정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과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요, 사고의 내용에 따른 과실. 자, 우리가 주로 교통사고에서 이런 경우 있죠. 자, 몇 대 몇이냐, 몇 대 몇이냐,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뿐만 아니고요. 손해 확대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의사는 누구야?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아, 움직이지 마세요. 다시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요. 그런데 환자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입원 기간이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수술하지 않아도 될 골절이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때 이 손해를 가해자가 전부 다 안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거? 네, 피해자의 과실을 이때는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서 그 확대된 즉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거나 그렇죠. 사고 당시의 과실뿐만 아니고 사후적인 부분까지 모두 평가해서 그거를 비율로 산정하고요. 그걸 이제 과실률이라고 합니다. 비율로 산정해서 과실상계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익상계라는 것은 제가 간단히 예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얻은 이득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데 먼저 재해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재해보상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공제하고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가해자는 지급하고요. 그 대신에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재해보상 보험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3자인 가해자로 인해서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니까 그 지급한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그 제3자에게 대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공제되는 거, 즉 이중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손익상계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지금 우리는 신체손해상사 공부를 하고 계신 거지만요. 뭐 재물이나 대물 손해상사 같은 경우에 특히 대물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고로 피해 사고 나서 전손 처리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전손 처리 받았어요. 그리고 전손보험금을 전손에 해당되는 손해를 전부 보상받게 되면 그 남아있는 잔존물에 대한 것은요. 보험사에게 귀속되고요. 귀속되고 보험사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공제를 해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이것도 손익상계 한 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기왕증 또는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 상계 다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손해를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지병, 체질적 소인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손해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원칙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소인, 즉 기왕증의 원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는 과실상계가 먼저 되고요. 기왕증 기여도와 손익상계의 순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상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손해액을 계산할 때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순서를 바꾸면 손해배상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익상계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왕증 기여도라는 것은요, 일종의 과실하고 비슷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과실상계를 하고요. 여기에
기왕증 기여도, 이제 반대말은 사고 기여도죠. 사고 기여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또한 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손익상계할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손익상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왕증 기여도는 뭐 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를 상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골절이 나서 이미 수술을 했는데 피해자의 부주의로 그 부분이 재골절이 돼서 다시 수술을 했다면 그 재골절이 돼서 늘어난 치료비, 다시 수술한 2차 수술비 같은 것들은 피해자의 과실로 반영해서 전체 손해에서 좀 공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이미 수술을 하려고 20cm 정도 절개를 한 상처, 성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똑같이 그 성형 금액은, 성형 부위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재골절로 인해서 늘어난 손해는 성형 비용에 있어서는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나 기왕증 기여도나 모든 손해 항목에서 일일이 해당되는 비율을 따져서 반영을 해야 되지만, 보통 실무상으로는 전체 손해에서 그럼 몇 프로인가, 그리고 전체 손해에서 기왕증 기여도가 몇 프로인가, 과실이 몇 프로인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자, 과실상계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손익상계는 언제나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과실상계하고 관계에서는, 자,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반영을 해서 그 이후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흉추 압박골절이 있는 환자, 사고가 있었는데요. 자, 이분이 원래 흉추 압박골절에 따른 장애, 노동력 상실률이 30%예요.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환자였어요. 즉, 다른 사람, 즉 골다공증이라는 기왕증이 없던 사람이라면 골절이 생기지 않았거나 또는 골절이 아주 미세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이 사고에 대한 피해자는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이 30%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한다면 이 피해자의 결과적인 최종 노동력 상실률은 15%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한 30%라는 노동력 상실률에서 15% 일단 1차 감산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과실이 20%가 있어요. 자, 그러면 15%의 노동력 상실률에서 80%만 지급을 하면 되니까 다시 12%로 줄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장애일시 수입을 구할 때 12% 기준으로 해서 소득액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손해액들도 산정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손익상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손익상계한 최종 금액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왕증 기여도 참작 범위는 일시수익,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특히 일시수익의 전제는 노동력 상실률이지 않습니까?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에서 반영을 하면 되고요. 치료비, 개호비 등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해당되는 부분만큼 인정을 받아요. 자, 아까 제가 골다공증 환자의 압박골절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자, 노동력 상실률만 50% 감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분은 그렇습니다. 치료 기간이 골다공증이 없었다면 한 달,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2달로 늘었어요. 2배로. 자, 그래서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한 500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비나 개호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에서도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이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기왕증 기여도 반영되고요. 과실상계 반영되는 것이죠. 자, 위자료도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을 하는데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자,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그리고 과실률에 따라서 위자료가 변동되는 공식 기억하시죠? 예, 기준액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0.6 곱하기 피해자의 과실 가로 닫고. 지금 이 공식 기억해 두신다면 노동력 상실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왕적 기여도와 과실일 것이고요. 따라서 과실상계를 하는데 다만 전체 과실률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0.6만, 즉 위자료니까 0.6만 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위자료에서도 기왕적 기여도는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정신적 손해와 손해배상금 계산하는 기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개념, 손해에 대한 이론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그 다음 챕터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인데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나 손해배상 안 받는다. 그러니 가셔라. 괜찮다. 이게 뭐죠? 용서와 면제로 사라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제일 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즉 배상을 완료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지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멸시효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 제척기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두 제도 다 모두 공이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권리가 소멸되는 사유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는 사유는 일단 변제가 있을 것이고요. 둘째, 면제,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완성,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이 이제 책임이 소멸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손해액을 지급하면 자,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고요. 자,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합의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합의를 하는 것인데, 자, 합의라는 개념은 사실상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 민법상 합의라는 것을 법률 용어로 바꾸면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화해 계약. 즉 서로 좋게 됐다는 그런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여서 합의서를 썼어요. 그럼 그건 화해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금전을 어떻게 얼마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언제 발생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는 더 이상의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 금을 받는 것으로 양 당사자 간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종료된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자, 화해 계약을 한 것이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 해당되는 손해배상 채권은 이제 소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법상 화해 계약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는 종결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진단 잊은 줄 알고 합의를 했는데 사지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진단 잊은 줄 알고 100만 원을 덜컥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람이 치러야 될 치료비며 개업이며 그다음에 일시수익이며 손해가 최소 10억 원 돼요. 자, 그런데 가해자는 과연 그럼 100만 원을 주고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발 손해 내지 착오에 의한 손해 이런 것들은 화해 계약에 있어서 이제 그 화해 계약 효력이 그 100만 원 받은 게 과연 그러면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또는 이제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후의 사양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 손해. 처음에 그냥 잊은 줄 알았더니 이런 후유증이 딱 생겨서 환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거기에 대한 후발 손해.
대한 부분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해자도 몰랐고 피해자도 몰랐다고 하니까 새로운 채무가 새로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 거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해자가 추가로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소멸시효.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몇 년이죠? 3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3년, 채무기행 책임에 있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자, 청구권은 소멸하고요. 자,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손해 사고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10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 제도와 비슷하긴 하지만요. 권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뭐 같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소멸시효 제도와는 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소멸시효는 뭐 중단이 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점, 그런 차이점 정도가 있다고 보아야 되고요. 그래서 소멸시효 제도는 소급효가 발생해서 사라지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제도가 있고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 나는 미안하다. 배상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면 그 권리는 없어지지 않네요. 그런데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즉 중단 및 정지도 없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소급효가 아니고 장래효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 3년의 소멸시효가 기간이 지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주장을 해서 실제 판결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두 번째 소송을 하셨는데요. 어떤 소송을 하셨냐면, 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내가 인정한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너희 보험사가 나한테 줬어야 될 금액에 이자까지 지금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이자는 돌려줘라 라는 소송을 또 하신 거예요. 이게 맞는 소송일까요? 틀렸죠. 왜요? 소멸시효 제도는 소급효입니다. 소급효. 소급효라는 게 어디 시점으로 소급하느냐?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날로 소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분은 그런 점을 좀 간과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송 2번 하셨는데 2번 다 졌어요. 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소급효를 기억해 달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신 그분은 중간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하셨어야 돼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해야 될 조치들이 있는데요. 이 조치들을 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 뭐 일부 청구를 해서 일부금을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내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서 나한테 제시를 해서 보험사가 승인을 하는 행위를 하게끔 했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계 면제 등의 소멸. 자, 면제는 뭐죠? 그렇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면제라는 것이고요. 상계라는 것은요. 자, 우연한 경우에 제가 손해를 입었어요. 청구를 하려고 봤더니 가해자가 마침 제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해자는 저한테 줄 돈 손해배상금만 주고 제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를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자, 이 정산을 해서 더 받을 게 있는지 더 줄 게 있는지 정산을 해서 그 채무는 일단 채권액의 기준에서 소멸시키는 제도가 바로 상계 제도이고요. 자, 우리가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 공동불법행위 관계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부진적 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어서요. 변제나 대물변제, 변제는 금전으로 갚는 거, 대물변제는 물건으로 갚는 거,
공탁은 법원의 변제를 의뢰해서 맡기는 거, 그리고 이제 상계,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제 사유,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의 효력은 해당하는 불법 연대 채무자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진 연대 채무 관계인데 A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부랴부랴 불법 행위 B라는 연대 채무자에게 부랴부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B라는 채무자가 A는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나도 못 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그렇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불법행위 제도,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진연대 채무 제도의 뭐죠? 장점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손해배상금이 소멸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제 정말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손해배상액 산정 연습이 좀 남아있고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책임근제법이라는 과목에서 실제 교재들을 보시면 그 부분에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부분을 계산할 줄 모르고 그 기준을 알지 못하고 적용할 줄 모르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줘야 되는 책임근제보험 영역에서 보험금을 산정할 줄 모른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산정 연습이라고 제가 챕터를 따로 좀 준비를 했고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복장애. 자,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했더니 항목이 2가지 이상이 나왔어요. 자, 뭐 이런 경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왼쪽 어깨 노동력 상실률 20%, 오른쪽 어깨 노동력 상실률 20%. 자, 그러면 합산하면 더하기로만 해주면 우리가 40%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공식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0%는 자, 우리 몸에 제가 사망했다면 노동력 상실률은 100%이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있을 때 우리 노동력 상실률은 100%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제 어깨 한쪽에 20%를 평가를 받았다면 그 20%를 제외한 제 전체 몸에 대한 노동력 상실이 남아있는 것은 80%가 남아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어깨에 20%의 노동력 상실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100%의 20%가 아니고 80%의 20%가 될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2개 이상 장애가 있을 때 노동력 상실 중복장애를 계산하는 공식은 100% 빼기 A장애 곱하기 B장애 더하기 A장애로 해서 C 중복장애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100% 빼기 20% 80%, 80%의 20%는 16%, 16%에 다시 20%를 더하면은 36%가 되겠죠. 즉 20%, 20% 2가지 장애가 있을 때 언뜻 40%인가 하지만 그게 아니고 36%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중복장애 산정하는 공식이고요. 자, 세계생애 중복장애는 일단 A, B 장애를 먼저 구해서 C 장애를 만들어 놔요. 1번처럼. 그리고 그 C 장애와 D 장애를 다시 중복장애 공식으로 산정해서 공식으로 구해주면 이 장애가 나오는 거죠. 4개 이상이 된다면 마찬가지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기왕증 기여도 및 기왕장애. 우리가 이미 학습하신 내용 중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방법 내용 중에 기왕증 기여도가 있었는데요. 자,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이제 퍼센트, 비율, 과실률처럼 비율을 미리 산정을 해서요. 일단
100%에서 기왕점 비교도를 빼주고 그리고 나서 장애. 자, 제가 어깨에 20% 장애가 있는데 제가 이미 50견이 와서 그 부분이 반영까지 된 게 20%고요. 해당되는 제 어깨에 되는 50견에 대한 기형증 기여도가 50%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의 노동력 상실률은 20% 곱하기 1 빼기 기형증 기여도 50% 하면은 10%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젊은 성인의 사람이 어깨를 다쳐서 노동력 상실률 20% 평가받는 거 하고 50견이 있는 제가 10% 평가받는 것은 어찌 보면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산정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서 노동력 상실률이 공제되고요. 자, 제가 기왕증 기여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노동력 상실률뿐만 아니고요. 다른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기왕증 기여도는 반영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후유장애 하나에 기왕증 기여도 및 중복장애가 있을 때 뭐 좀 복잡하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사고하시고 그 다음에 중복장애 공식을 적용해서 해당되는 중복장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머리에 장애가 20% 있고 어깨 장애가 20%가 있었는데 어깨 장애는 기왕증 기여도가 50%가 반영돼서 그럼 결과적으로 노동상실률은 10%로 줄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자, 20%라는 장애하고 10%라는 장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중복장애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80%, 100% 빼기 20%에 10%면 8%가 되고요. 거기에 20% 더해주면 28%. 자, 그리고 처음으로 20%, 20% 해서 40% 장애율이 28%로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이게 줄어들었다는 개념은 아니고, 정말 사고에 따라서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줘야 될 소극적 손해를 산정하는 노동력 상실률은 28%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산정하는 공식 이 부분도 앞에 있는 두 가지 거를 결국은 합쳐놓은 공식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 한번 해두시고요. 자, 이번 기간 일시 수입은 자, 원칙적으로 100%라고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100%인 거죠? 네, 그렇죠. 평가설, 위험설 때문에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간의 일시 수입은 3개월을 입원했다면 3개월 손해를 전부 150만 원 소득에 3개월 입원했으면 150만 원 곱하기 100% 곱하기 3개월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자, 구간이 3개가 생겼어요. 그때마다 원래 원칙은 자, 1월 1일 날 사고 생겼으면 제가 말일 날 150만 원 지급받고요. 그 다음 달 말일 날 또 150만 원 지급받고요. 그 다음 달 말일 날 또 150만 원 지급받고 저는 퇴원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계란 그렇게 계산하신 게 아니고 이 사고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미리 땡겨준다. 즉 미래에 그때 발생하는 기준일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되고요. 따라서 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은 호프한계수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호프한계수 적용해서 중간이자 공제해야 되고요. 자, 기왕증과 기왕장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 노동력 상실률 100%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비율만큼 공제하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망 일실 수입 생계비 공제 3분의 1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입원 후 사망했다면 사망 일실 수입에만 생계비 공제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자, 3개월 입원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사망하셨어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은 뭐죠? 노동력 상실률이 100%고요. 자, 3개월 이후에 사망한 그 노동력 상실률도 100%이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죠? 입원 기간 일시 수입에는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고요. 사망 일시 수입에 대해서만 3분의 1 생계비 공제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생계비 공제 3분의 1 공제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청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도 초년병 시절에 실수해서 굉장히 곤란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꼭 주의해서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제 사실 순서가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근제보험 강의할 때 우리 재해보상의 순위들 말씀드릴 때 같이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시간 관계상 그렇게 같이 못했는데요. 자, 같이 한번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1순위 상속인은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 제 밑에 자녀, 그 밑에 손자녀, 그 밑에 증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이에요. 자, 제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입니다. 제 위에 근친자인 아버지 때, 그렇죠? 그 위에 근친자인 할아버지, 그 위에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모두 뭐죠? 직계존속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직계비속, 즉 자식과 손자녀가 있다면 누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군요. 근친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자, 근친자란 손수가 가까운 사람. 자, 누가 손수가 가깝겠어요? 저와 아들과의 사이는 1촌이고요. 저와 손자와의 사이는 2촌이고요.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1촌. 저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2촌입니다. 자, 옆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가서도 마찬가지라서 자,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한 칸씩 옆으로 뻗어나갈 때마다 1촌씩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 저와의 사촌 관계, 그렇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같은 관계면 사촌이 되는 것이고요. 예,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관계면 6촌이 되는 거고 고조 할아버지가 같은 관계가 8촌이 되는데요. 우리 친족의 범위는 8촌까지예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현대 사회에서 고조 할아버지가 같다는 이유로 과연 알 수 있는가 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그래서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 하나 빠져 있죠. 누가 빠져 있습니까? 네, 배우자가 빠져 있죠. 자, 그래서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배우자는 동순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자, 부모 세대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예,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동순위인가? 동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3순위는 형제 자매고요.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에요. 즉 할아버지가 같으면 외할아버지가 됐건 친할아버지가 됐건 할아버지가 같으면 사촌 관계거든요. 그런데 3순위는 형제자매예요. 즉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없어도 3순위 형제자매가 이때 상속인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배우자는 3순위보다 선순위라서요. 예.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되고요. 자, 1순위, 2순위가 있으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50%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50%를 가산하고요. 자,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있는데 결혼은 했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슬아의 자녀가 없는 제 형제 자매가 사망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죽어도 상속인이 될 수 없죠. 왜? 배우자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미혼인 경우라면 이제 또는 뭐 이미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면 예, 그때는 뭐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배우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둘째, 공동상속인이 될 때 50%를 가산해 준다.
셋째, 직계비속과 직계손속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50% 가산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 한 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면 이때 상속 지분은 배우자 몫은 5분의 3, 자녀 몫은 5분의 2가 될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상속 후 공제설 할 때 배우자와 자녀 한 명에 대한 사례 문제 풀면서 자, 사망 일시 수입을 5분의 3, 5분의 1로 계산했는데 바로 그때 배우자에게 5분의 3을 계산해 주는 이유가 이 50% 가산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제가 5분의 3 계산해 주신 거죠. 드린 거죠. 즉 5분의 2, 5분의 2 하고 5분의 2에 50%를 더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5분의 3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직계비속이 2명이 있거나 직계존속이 2명이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이 됐다. 그러면 배우자 몫은 7분의 3, 나머지 두 상속인의 몫은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자, 대습상속. 자, 대습상속은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상속인은 누구냐면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예요. 즉,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것은 안 되고요. 직계존속이 먼저 사망한 것도 괜찮고요.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예.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생기면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가 그 해당 몫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가족이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장수하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부자다. 근데 이 돈을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상속 결격 사유를 만들면 된다. 왜? 나는 상속 결격 사유로 존속 살해죄로 교도소에 가서 평생 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있겠지만 내 자녀와 내 배우자는 대습 상속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서 본인들은 편하게 생활한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자, 대습 상속의 기준은 뭐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해서 상속받는 제도를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일실퇴직금. 자, 일실퇴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노동력 상실률 또는 사망했을 때 앞으로 발생해야 될 퇴직금도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감소된 손해라는 것이죠. 어떤 입장에서 퇴직 여부와 불문 관계없이 퇴직했다면 차액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인 것이고요.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설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로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냐면 우리 좀 기억해 두실 거 우리 평균임금 산정할 때 말씀드렸죠.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사유라는 거죠. 그렇죠.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자, 1년에 하나분. 그래서 근속요수 곱하기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요. 자, 정년퇴직 때 퇴직금을 산정하고요. 그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점으로 땡겨와야 되니까 현가액, 현재 가액을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해당되는 금액에서 노동력 상실률과 과실률을 곱해주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요. 정년치 퇴직금에서 일단 중간이자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0.05 곱하기 정년까지의 근속요수를 곱해줘요. 자, 그러면 연도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발생 퇴직금을 빼주고 그래야 남아 잔존한 즉 손해로 인정받는 중간이자 공제된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시퇴직금이 나오고 거기에 장애율 또는 노동력 상실률 그리고 사망이면 100% 곱해주고 과실률을 곱해주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인 사고 중에 사망사고는 우리가 일시수입을 산정할 때 생계비 공제 3분의 1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이때 일실퇴직금 산정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15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는데요. 이미 제가 사망해서 50만 원이라는 생계비 공제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녔다면 매월 150만 원을 수령할 것이고요. 제가 비용으로 50만 원 지출해서 저는 100만 원의 소득이 매월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채워지면 평균 임금이 150이니까 150이라는 퇴직금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생계비는 평소에만 지출하면 자, 퇴직금은 비용 없이 고스란히 나의 이득이 됐을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일시퇴직금에는 노동능력, 일시퇴직금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요, 예. 생계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시간 동안 많이 시간 제약상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을 제가 정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맞춰서 강의를 했다고 감히 자부드립니다. 자, 그동안 20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손해사정 시험 너무 어렵거나 한 시험 아니고요. 네, 꾸준히 시간 확보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모두 가능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책임근제보험 해당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저에게 오픈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이상 책임근제보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